알파고를 만든 데미서 서비스는 5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아주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이세돌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알파고의 AI 뒤에는, 사실은 저도 AI 공부를 이 이세돌 알파고 사건 때문에 시작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6년에 이 사건을 한국인에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설마 서양의 체스는 몰라도 동양의 바둑은 AI라도 못 이겨,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세돌 자신도. 그런데 AI한테 4대1로 깨지고 나서 이제 AI가 정말 무섭구나, 한국인들이 크게 각성을 했고요. 과학자분들 중에서 자기의 연구 테마를 그때 AI로 바꿨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AI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세돌을 이긴 이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 데미서 허서비스라는 그 영국인인데, 이분이 만든 기업이 딥마인드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글에 인수됐는데요. 이분이 알파고를 완성해서 세계 바둑 1위를 찾다가 이세돌 구단을 발견해서 이제 대국을 한 거고, 알파고 사건으로 동양 사회에서도 AI의 위력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고가 됐는데, 사실은 2016년보다 몇 년 전에 이 AI 시대가 탄생했다, AI 시대가 등장했다라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몰랐어요. 과학자들만 알았어요. 그게 바로 2012년에 우리가 이미지넷이라고 흔히 부르는 세계 인공지능 비주얼 시각 인식 대회에서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교수분이 만든 팀이 처음 출전했는데 2등을 한참 넘어서는 엄청난 좋은 성적으로 1등을 차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깜짝 놀랐죠. 이 제프리 힌튼 교수는요, AI 연구에 몇 가지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프리 힌튼은 사람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 연구의 큰 대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공신경망 연구를 안 할 때 혼자서 이 연구를 10년 이상 꾸준히 했거든요. 이미지넷 대회에서 큰 발전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아주 0.1%씩 조금 좋아졌는데,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시각 AI가 딱 들어가니까 10% 이상 갑자기 확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는 제프리 힌튼의 이미지넷을 기점으로 그 전에 하던 모든 AI 방법론이 거의 사라지고 99%가 전부 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만든 딥 러닝 AI로 다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의 생성형 제너러티브 AI도 딥러닝 AI의 방법론에 기초한 AI들이죠. 전혀 예상은 못했죠. 처음에 3판을 연속 지다가 한 번 이기고, 그리고 마지막 판에 안타깝게 졌거든요. 그래서 총 5번 중에서 4대1로 졌는데, 사실은 이 한 번의 승리가 정말 기적적인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알파고를 만든 데미서 서비스는 5대 0으로 이길 거라고 아주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가, 이세돌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알파고의 AI 뒤에는 엄청난 서버를 가진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있고, 그 컴퓨팅 파워가 AI의 소프트웨어 훈련법을 통해서 이미 사람이 평생 바둑을 둬도 못 둘 수만 번의 대국을 통해서 아주 그냥 바둑의 도사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이 4번째 바둑에서 이 알파고를 이긴 것은 저는 인간 창의력의 승리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세돌 구단이 정말 천재적인 기사다. 3번 져보니까 이 인공지능이란 녀석도 뭔가 패턴이 있네. 요놈은 요렇게 하니까 계속 나를 이기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안 둬봤던 방법을 한번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째 대국의 79번째 수, 이것이 정말 인공지능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알파고는 수천 년 바둑의 역사를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둑에 아주 도사들이 했던 그 많은 바둑 기보라고 하거든요. 기록, 레코드를 다 연구했는데, 이세돌 구단은 수천 년 바둑사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던 새로운 신박한 수였던 거예요. 그 수가 딱 두어지니까 알파고가 갑자기 당황해서 버벅거리고, 그 다음에 막 계속 악수를 두다가 불계승, 난 졌습니다, I resign 이라는 영어 단어가 화면에 딱 떴어요. 그때 이세돌 구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프로바둑 기사님들도 되게 감격해했는데요. 정말 인간 정신이 위대하구나. 이게 이제 바둑 AI한테 사람이 이긴 유일한 기록이고, 그 다음은 바둑 AI가 너무 세져갖고 한 번도 사람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2012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의 딥러닝 AI가 1차 AI
AI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챗GPT 3.5 버전이 처음 나온 게 2022년 11월 30일이었는데요. 그때가 2차 AI 혁명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AI는 주로 많은 빅데이터를 한꺼번에 정보 처리해서 기계가 추천해주는 결과값을 만들어주는 소위 말해서 인퍼런스, 추론 A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대신 자료를 빨리 읽고 기계가 정확한 답을 내주는 거예요.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그게 추론 AI였다면은 우리 오픈 AI가 만든 이 챗GPT는 그 전에 없던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생성은 영어로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창의적이란 말은 안 썼어요. creative라고는 안 썼어요.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창의적이라도 이 기계가 만드는 건 생성이라고 이름을 generative라고 붙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얘가 생성해낸 결과물이 사람의 예술 작품과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퀄리티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이 생성 AI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마지막 보루, 창의성의 보루는 창작이다. 인간이 글을 쓰고 시와 소설을 쓰고 곡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멋진 추상화, 구상화 이렇게 막 피카소처럼 AI는 그걸 못해. 여러분들 혹시 아이로봇이란 영화 기억나세요? 윌 스미스가 그 로봇하고 막 언쟁을 벌이다가 야 로봇이 뭐 그러면 뭐 피카소처럼 그림 그릴 수 있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로봇은 AI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성 AI가 딱 나오고 나서 2022년부터 제일 놀란 사람들이 화가, 사진가, 음악감독, 촬영감독 다 놀랐어요. 내가 하는 직업을 얘네들이 뚝딱 만들어내네? 그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네? 이 초기의 생성 AI를 보면요. 미국에서 어떤 그림 전시회 하는 경연대회에서 AI가 만든 작품이 1등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이게 AI가 만든 거는 걸 알고 취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작품의 응모 분야가 창의적인 도전적인 영역 부분의 상이라서 내버려 두자 하고 그냥 그대로 놔뒀던 적도 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구분하기 힘들 만큼 성능이 좋아진 거죠. 이런 어떤 그림과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뿐만 아니고 요즘은 뭐 사운드풀과 아이바 같은 음악 생성 AI는 작곡가나 가수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저도 음치라서요. 평생에 한이었는데 요즘은 음악 AI한테 콧노래로 야 작곡해줘 이렇게 하면 제가 준 모티브대로 야 K-팝풍으로 만들어 하면 K-팝풍으로 만들고요. 클래식의 바이올린 소리로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주죠. 지금은 모든 사람이 나도 작가, 나도 화가, 나도 사진가 이런 길이 열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문화생활이 엄청 풍요로워졌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그게 어두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영 예술의 그 젬뱅이였던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 반면에 예술을 생업으로 삼고 했던 전문 예술가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벌써 생겨났어요. AI 실업이라고 불렀잖아요. 기계의 장점인 싼 비용에 쉬지도 않고 엄청난 양의 일을 재빨리 해치우기 때문에 사람 대신 AI를 쓰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요새 이공계 학생들이 의대를 막 많이 가고 있는데요. 정원이 늘어나서 저는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들도 AI가 그쪽에 들어가면 의사의 하는 일이 너무나 특수한 분야로 좁아지고 지금 의사가 하는 80%의 일은 AI가 다 할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변호사의 숫자가 늘면서 자기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변호사들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앞으로 의사들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은행이라든가 증권회사에서 남들 대신 큰 돈을 대신 투자해주고 굴려주는 펀드 매니저라든가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아날리스트 같은 직업도 AI한테 일자리를 뺏길 수가 있죠. 실제로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찍는 할리우드에서 생성 AI가 영화 대본을 막 쓰고요. 스크립트 만들듯이 막 쓰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서 엑스트라 배우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배경 화면을 다 그려주니까. 그래서 대본을 쓰는 작가 조합과 배우 조합에서 파업을 6개월 이상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AI는 요만큼만 쓴다라는 한계를 두긴 뒀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집밥 먹어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기억에 잘 안 나시죠? 여러분 퇴근하실 때 바쁠 때는 그냥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이나 뭐 이렇게 하나 사서 얼른 집에 가서 윙 돌려서 그거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때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그런 간편식이라든가 지금 피자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한 30년 전만 해도 어머니들이 피자의 재료인 도우를 밀가루를 반죽해서 일일이 만들고요. 거기에 올라가는 소세지나 이런 것도 다 집에서 키우는 돼지고기 직접 생산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집밥을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듯이 대부분 사서 먹는 음식이 되듯이 로봇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로봇이 제공하는 노동도 사람이 하면 되지 그거를 왜 로봇한테 시켜? 이럴지 모르는데 로봇이 대량 생산돼서 사람한테 주는 임금보다 더 싼 값에 사람과 거의 한 80% 수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치면 편의점의 알바들 다 잘리겠죠. 로봇이 이렇게 서서 담배요, 에세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기업들은 계속 원가 절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싼 비용에 사람 대신 로봇을 투입하려는 기업의 경향은 계속 될 겁니다. 가장 실감하는 건 AI 실업이고요. 이렇게 AI가 막 내 일자리를 치고 들어오면 이거 나는 실업자가 돼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큰 공포죠. 근데 저는 이 공포가 약간 과도기적인 공포라고 생각해요. 잠깐 나타났다가 곧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인간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초기이거든요. 근데 AI 시대가 많이 진행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이 AI하고 같이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막 출현한 AI하고 빨리 친구가 돼서 얘의 성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얘하고 잘 놀 수가 있구나. 일할 때 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이 더 잘 되는구나. 빨리 AI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에는 그런 얼리 어댑터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난 무서워. 쟤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기계치야. 이렇게 해서 멀리하지 마시고 AI를 가급적 자주 써보면서 친해지면은 AI가 무엇보다도 편리한 도구란 것을 점점 이해하게 되고요. 사람 중심으로 AI를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도 능숙하게 통달하게 될 겁니다. 된다 안 된다로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시대는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I가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어떤 순간을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학자가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특이점을 넘었으면 슈퍼 인텔리전스, 사람보다 똑똑한 AI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슈퍼 인텔리전스 말고 지금 정도 똑똑한 AI만 나와도 벌써부터 인간이 AI의 명령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제가 중국의 예를 하나 들게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님은 소위 말해서 기술 굴기, 중국은 기술로 벌떡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공계 학생들을 엄청 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IT 기술로 무장시키고 있어요. 중국의 여러 모든 지역에는 AI, 인공지능 CCTV가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여행 가서 공항에 딱 입국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중국의 인공지능 CCTV한테 여러분들의 얼굴 형태와 몸과 모든 동작과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를 관광하고 하는 게 다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 국민들도 이런 식으로 CCTV로 감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요일날 아무도 없는 새벽에 걸어가다가 휴지를 휙 버렸어요. 경범죄예요. 경찰이 없는데도 CCTV가 딱 보고 벌점을 딱 매겨요. 1점. 이 사람이 자주 잘못을 저질러서 벌점이 100점이 넘었다. 그러면요,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는데 그 불이익이 상상도 못해요. 취직하는데 벌점이 너무 높으면 이 사람은 법을 잘 어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취직이 안 돼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집 사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대출해 주세요. 너는 다른 범죄 기록도 많이 쌓여있는 놈이라서 대출 한도 2천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잘라버려요. 즉 사람을 점수화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1급 시민이고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안 지키는 2급 시민이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국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감시 국가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취직을 한다거나 재판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중요한 판단 속에는 AI를 함부로 100% 써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게 유럽연합 EU인데요. EU가 최근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 법에 보면 AI를 4가지로 분류하는데 낮은 위험, 중간 위험, 높은 위험, 절대 금지 4가지 영역으로 해서 AI를 써도 되는 분야가 있고
AI를 절대 쓰면 안 되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재산이라든가 생명에 관한 분야는 절대 쓰면 안 되거나 혹은 매우 높은 위험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감시와 통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놨어요. 우리가 앞으로 AI가 점점 똑똑해질 텐데 PD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AI의 명령을 받는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AI를 마음대로 이렇게 도구처럼 부려먹을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AI하고 사회가 잘 융합이 되도록 EU처럼 그런 어떤 법, 제도 그런 걸 잘 만드는 일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AI의 한계는 기계의 한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I는 사람의 상식이 없어요. 그래서 의료 중에서도 거의 의사 비슷한 답변을 내놓을 수는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은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엉터리 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사가 AI 조수의 말을 믿고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죽었다. 큰일 나잖아요. 변호사가 AI 조수의 말을 믿고 재판에서 증거물을 이걸 제출했는데 재판에서 져버렸다.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분야에는 AI를 100% 쓰면 안 됩니다. AI가 내놓은 답을 다시 한번 검사해주는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AI는 아까 말한 통계적 수학에 기반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는 분야는 잘 분석하는데 데이터가 없는 분야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감정노동이라고 해서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유치원 선생님 같은 분들은 자기가 돌보는 환자나 아이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고 눈을 맞추고 따뜻한 말 해주고 이런 감정의 교류를 하잖아요. AI가 절대로 할 수 없는 분야죠. 또 몸을 아주 정교하게 쓰는 직업에도 AI는 아직 진출하지 못했어요. 바리스타 AI는 본 적이 있을 거고요. 햄버거를 뒤집는 AI는 본 적이 있겠지만 아직 요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요리사 AI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리는 종합 예술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사라든가 요리사처럼 어떤 그 몸을 쓰는 직업에 있어서는 아직 AI가 사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석 달 전쯤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옵티머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옵티머스가 가장 최신판 버전 2를 만들었던 게 한 3년 전인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동작 자체는 정교했는데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한 석 달 전에 로봇을 공개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줄가. 챗GPT가 챗봇이잖아요. 최근에 어떤 AI 앱은 영화의 허에 나오는 앱처럼 인간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듯이 로봇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만든 로봇에게 그 로봇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야, 나 배고파. 먹을 거 좀 줘. 이렇게 하니까 로봇이 앞에 책도 있고 드라이버 같은 공구도 있고 그중에 사과를 딱 잡더니 여기 있어 하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즉 이 로봇은 사람이 배고파, 이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자기의 렌즈, 시각 AI로 물건을 딱 판별한 다음에 요거는 도구, 요거는 먹을 수 있는 거 딱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골라서 사람에게 권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마 로봇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오픈 AI가 만든 로봇 정도의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지나갔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건이 있었잖아요. 해일 때문에 원전이 붕괴가 돼갖고 그 방사능이 유출돼갖고 거기에서 잡히는 물고기도 막 안 먹고 그랬죠. 일본 오염된 바닷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한국 정부에서 항의하고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현장에 AI 로봇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일본이 당시에 만든 AI 로봇이 들어갔다가 중간에서 작동을 멈춰버렸어요. AI 로봇이 인간의 명령 없이도 복잡한 사고 현장에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장애물은 피해가고 자기가 에너지가 다 떨어질 것 같으면 전원을 꼽는 데 가서 전원을 꼽아서 전기를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인간이 하기 힘든 3D 직업, 아주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그런 직업에 AI가 대체를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상상을 해봐서 일론 머스크처럼 우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달에 기지를 건설하거나 화성 같은 데 진출할 때 그런 우주 개척을 할 때도 사람보다는 AI 로봇을 쓰면은 그런 험한 조건에서 인간 대신 일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위험 작업에 인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이고요. 두 번째는 AI가 인간의 정신 노동을 도와주는 도구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혁명 때 나타난 기계들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많이 줄여줬어요. 그때 나온 증기기관이라든가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또
뭐 녹음기, 그 다음에 이제 주부들의 일을 덜어주는 세탁기, 뭐 청소기, 또 뭐 오븐, 이런 것들이 주부들이 막 너무 힘들어 허리 아파 하는 걸 많이 덜어줬잖아요. 그러면 AI는 정신노동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일 똑같은 사람한테 100장의 편지를 써야 되는 어떤 공무원이 있다 그래요. 민원인이 막 민원을 넣는데 지금 올려주신 민원의 내용은 확인되었으며 열흘 내로 뭐 어떻게 하기로 합니다. 이런 답장을 100명의 민원인에게 답장을 쓰는데 조금 내용만 다르고 대부분 90%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그 편지 답장 쓰는데 일주일이 다 가요. 그런데 AI를 딱 시키면은 AI가 그 공무원의 말투를 흉내내서 사람이 쓴 것처럼 단 한두 시간 만에 그 편지를 다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행복해질 수 있겠죠. 정신노동을 대신해주는 AI가 있으면 우리는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놀이에 가까운 좀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이로봇 윌 스미스가 커다란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인조인간 AI 로봇들하고 싸움을 벌이잖아요. 이게 사람보다 AI 로봇이 더 많아지면은 인간이 아주 수세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잘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집에 가전제품이 몇 개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 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식기세척기, 에어프라이어, 사람 수보다도 가전제품이 훨씬 많죠. 훨씬 많아도 여러분들의 가전제품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일은 없잖아요. 가전제품 새로 샀는데 되게 편리해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AI 로봇이 사람 수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AI 로봇이 대신 우리 옆에서 정신노동을 대신해 주면서 그 여행계획을 좀 짜줘 이러면은 AI가 여행계획을 딱 짜주죠. 이런 거를 사람이 하려면은 아마 한 사흘 내내 검색하고 낑낑거려야 되잖아요. 주부들이 뭐 일주일치 식단 메뉴를 짠다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이 내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 식단을 만들어줘. 이런 어떤 창의적인 일들이 앞으로는 쉽게 되고, 그리고 아마 저는 가장 큰 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아요. 검색이 활용되고 나니까 암기가 필요 없게 됐잖아요. 찾아보면 되니까. 이제는 검색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AI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지식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제일 큰 궁금증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는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산업혁명 때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기계 파괴 운동이잖아요. 이 방적기가 인간 10명의 일을 하니까 얘 때문에 실업자가 됐다 그래서 막 모래 뿌리고 막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그랬어요. 영국의 적기조례라는 그 법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적기가 레드 플래그, 빨간 깃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를 몰던 마부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그래서 막 국회에다가 청원을 해갖고 자동차가 다닐 때는 사람이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걸어가면은 자동차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은 곧 없어졌겠죠.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저항하려고 하는 이런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은 어떤 기술에든지 다 생기는 법인데, AI 기술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두려워하거나 이것을 피하려고 하거나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AI는 앞으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법, 노는 방법을 다 바꿀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혁명적인 기술은 빨리 여러분들이 친구처럼 익숙해져서 내가 마음껏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면 나의 업무 능력도 커지고 내가 놀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다양한 놀이거리를 생기는 그런 나의 폭을 넓혀주는 편리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의 뇌를 흉내내서 만들기 시작한 게 AI거든요. 그래서 AI 시대를 더 발전시키려면 사람의 뇌를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으면 AI 기술을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인간의 뇌가 원본이고 AI는 카피, 복사본이란 얘기죠. AI는 오랜 역사가 있는데 가장 공식적으로 1956년에 다트마우스 컨퍼런스라는 당대의 AI를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모여서 그때 사람의 뇌를 모방하는 기술을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자라는 이름을 그때도 처음 지었어요. 그래서 56년부터 따져봐도 지금이 2024년이니까 아직 70년도 채 안 됐어요. 사람으로 치면 1세대도 지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70년 동안에도 AI는
AI는 잘 나가다가 한번 꺾이는 순간이 2번이나 있었는데요. 학자들은 AI 윈터, 겨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침체기를 뚫고 지금의 다시 AI 시대를 꽃피운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라는 딥러닝 AI입니다. 이 딥러닝 AI는 사람의 뇌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 영어로 ANN이라고 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라고 하는데요. 인공신경망이죠, 그야말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서 지금의 AI 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신경 네트워크를 인공적으로 모방한 게 바로 지금의 AI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도 모두 딥러닝 AI에서 출발한 기술입니다. 뇌에서 출발한 AI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그 원리를 더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차세대 AI를 만들기가 힘든 것이죠. 일론 머스크라는 미국의 꾀짜 갑부를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전기차 테슬라를 만들었지만 그 외에도 뉴럴링크라는 뇌과학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왜 이분이 만들었겠어요? 이분이 만드는 옵티머스라는 AI 로봇이 있는데 그 로봇의 성능을 더 높이려면 인간의 뇌를 연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용어 하나만 알려드릴 텐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트윈은 영어로 쌍둥이란 뜻인데 디지털 쌍둥이라는 것이죠. 즉 AI는 사람 뇌의 디지털 트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뇌과학 책을 처음 쓸 때 이 용어를 외우기가 참 힘들었어요. 뇌과학에는 영어로 된 독일어로 된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딱 2가지만 먼저 외우고 가면 좋겠습니다. 뉴런이란 말은 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뉴런은 예를 들어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그 세포를 연결해주는 전선 내지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시냅스라고 부릅시다. 그래서 뉴런은 시냅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뉴런과 시냅스 이 2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뉴런이 뇌의 신경세포라고 했는데 이 신경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세포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 몸에는요 상피세포, 근육세포, 뼈세포, 지방세포, 적혈구, 백혈구 이런 애들이 다 세포인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피세포는 머리카락, 손톱 이런 인간 몸의 껍질, 껍데기를 형성하는 세포고요. 근육은 근육을 만들고 뼈는 뼈를 만들고 사람 몸을 건축하는 건축 재료예요. 세포가. 그리고 백혈구, 적혈구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산소라든가 영양분이라든가 찌꺼기를 실어 나르는 트럭이죠. 수송용 트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하고 기능이 전혀 달라요. 무슨 기능을 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전선, 케이블을 역할을 합니다. 통신 기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각이라고 해서 몸의 여기저기에서 많은 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인간한테는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죠. 5 senses, 오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렇게 해서 5가지 감각으로 계속 외부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 수집한 정보를 모아서 뇌로 보내는 케이블, 통신망이 바로 신경세포의 모음인 신경입니다. 다시 이 올라간 신호를 뇌에서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서 공이 날라오니까 몸을 왼쪽으로 피해! 라고 명령을 내려보내면 우리의 몸이 뇌의 명령대로 이렇게 몸을 움직이게 되죠. 바로 이런 명령이 오고 가고 하는 정보가 오가는 고속도로 그 케이블 통신망이 신경세포인 것입니다. 신경 중에서도 중추신경, 말초신경이란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추라는 거는 중심이란 뜻이고요. 말초라는 거는 말단이란 뜻이에요. 끝부분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커다란 두부처럼 생긴 큰 뇌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등뼈, 척추 안에는 또 등골이라는 뇌가, 긴 뇌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중추신경, 중앙통신망이고요. 여기에서 가지를 막 뻗어서 사람의 손, 발 같은 몸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까지 연결하는 것이 말초신경인 것이죠. 우리가 도로에 비유하자면 중추신경은 고속도로고요. 말초신경은 지방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미술 조각하는 미켈란젤로나 로댕 같은 아주 위대한 조각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이 우리가 아는 멋진 조각상, 비너스라든가 어떤 멋진 조각상을 만들려면 처음에 커다란 돌덩어리를 하나 갖고 오겠죠. 그리고 그 돌덩어리 안에서 아마 조각가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안에 이렇게 비너스의 형상을 내가 파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돌을 망치와 끌을 들고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돌덩어리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잘라지고 점점 그 조각가가 생각했는 비너스의 모양이 나오겠죠. 우리가 뇌 속에서 뇌신경세포를 형성하는 방법도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뇌 속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근데 이 뇌세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른이 갖고 있는 뇌세포 개수하고 똑같은 걸 갖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뉴런과 뉴런을 연결시키는 게 뭐라 그랬죠? 시냅스. 이 뉴런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0살부터 2살까지 한 2년 동안에 이 시냅스가요, 마치 엄청난 건설 회사처럼 모든 뉴런을 다 다리를 건설하는 거예요. 뉴런에 있는 860개를 다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해 놔요. 2살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2살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음악을 많이 들어서 음악적 자극을 많이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막 영어로 된 영어책을 읽어줘서 외국어에 대한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뉴런을 연결한 어떤 시냅스의 그 지도 중에서, 네트워크 중에서 이 아기는 외국어와 관계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자주 발달하게 되고요. 이쪽 아기는 또 음악에 관한 네트워크가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 음악을 자주 듣는 아기한테 형성된 시냅스는 음악을 잘 듣기 위한 그 시냅스 연결망이 생기고, 대신 외국어를 듣는 시냅스 부분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시냅스가 하나둘씩 없어져요. 다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친구는 음악에 특화된 뇌 연결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 아기는 외국어에 특화된 뇌 연결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제가 다시 한번 조각상이란 비유를 설명드리면, 뇌는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조각의 원재료처럼 모든 뉴런 세포를 다 연결하는 브릿지를 모두 다 몽땅 건설해 놨다가 커가면서 자신의 후천적 학습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연결을 남겨놓고 자주 쓰지 않는 불필요한 연결망을 깎아서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타난 그 조각상의 모양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주체성이 되는 것이죠. 제가 조각상 비유를 든 거는요, 옛날에 잘못된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요. 뇌과학자들도요,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사람의 머리는 텅 빈 칠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칠판에 학습을 통해서 글자를 하나하나 적어 나가서 그 적어 나간 칠판이 여러 개 모이면 한 권의 책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즉, 뇌는 처음에 텅 빈 창고고 학습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씩 지식을 채워나가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뇌과학자가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기 때는 모든 창고가 꽉 차 있고요, 여기에서 자주 쓰는 물건만 남기고 안 쓰는 물건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이쪽은 장난감만 남은 창고가 되고요, 이쪽은 외국어 책만 남은 창고가 돼서 그렇게 해서 뇌가 특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장난감 뇌를 만들든 외국어 뇌를 만들든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뇌에 있어서 가장 나쁜 습관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뇌에게 휴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일하시는 PD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나쁜 습관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적절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뇌가 원기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곤이 쌓이면요, 뇌는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중독이란 것은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뇌가 아주 자극적인 쾌락만 계속 연속해서 추구하는 어떤 성향을 말하는데, 일종의 가벼운 정신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은 디저트에 중독되고, 어떤 분은 알코올에 중독되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은 열심히 포르노를 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뇌에서 소위 말하는 보상회로, 보상이란 건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잖아요. 보상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중독이 생긴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상회로는 뭔가 하면 뇌 속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도파민은요, 천연 모르핀이에요. 사람의 몸 속에서 만드는 마약이에요. 우리가 불닭볶음면 같이 엄청 매운 걸 먹으면 땀이 막 나고 혀는 얼얼한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매운 것을 먹는 혀에서 고통을 느끼는 순간 뇌에서 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천연 모르핀인 도파민을 뇌 속에서 분비하거든요. 그러면 매운 자극적인 걸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이 도파민의 양이 적당하면 사람을 긴장을 풀어주고,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또 일해야지 하는 그런 힘을 내게 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도파민 하고 계속 먹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내성이 강해지고 그 도파민만 찾게 되는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이 생기면 우리가 잠자는 욕망, 밥을 먹는 욕망, 연인끼리 사랑하는 욕망, 그런 욕망을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도파민의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됐다, 저 사람은 마약에 중독됐다,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은 뇌를 파괴하는 아주 나쁜 습관들입니다. 뇌는요, 어떻게 보면 게으름뱅이에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하려고 하는 게 뇌거든요. 뇌는 굉장히 짠돌이 사장이에요. 에너지를 엄청 아끼려고 그래요. 같은 행동이나 자극이 반복이 되면 이것을 오토메이션, 자동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탈 때 오른발을 올려야지, 왼발을 잡고 왼발을 돌리는 순간 핸들을 좌측으로 틀어야지, 일일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들은 자전거를 타면은 저절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뇌에서 그걸 자동화시키는 것이죠. 이 자동화야말로 뇌가 에너지를 아껴서 더 급한 판단을 할 때 에너지를 쓰려고 아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중독 같은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고 좋은 습관에 자동화 패턴으로 들어가야 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되는 습관이 왜 나쁜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불면증에 걸려서 수면제를 먹는다고 합시다. 그런데 수면제를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점점 약발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처음에는 한 알만 먹었는데 잠이 왔는데 한 알 먹어도 말똥말똥해. 그러면 이제 두 알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점점 복용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수면제든 카페인이든 혹은 아주 달콤한 케이크이든 섹스든 간에 중독이 되고 나면요, 아주 극대화된 자극 말고는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더 센 자극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가 피곤한데도 잠을 자지 않고 술, 카페인, 포르노 같은 어떤 말초적 자극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습관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중독성 장애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가벼운 정신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돼지라든가 동물의 뇌에 실험하고 있어요. 원숭이라든가. 그러니까 뇌에다가 칩을 넣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여기에다가 전선을 꼽았어요. 좀 잔인하죠. 일론 머스크는 그보다 훨씬 더 아프지 않은 방법으로 일종의 얇은 투명 비닐처럼 생긴 전극을 그 동물의 뇌에 위에 껍질을 살짝 이렇게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듯이. 그러면 그 동물의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가 수신기가 측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칩을 심는 이유는 뇌의 전기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이 기술을 만약에 발전해서 사람의 뇌에도 전기 신호를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텔레파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죠. 하면은 물을 갖고 오고 하면은 짜장면 먹으러 가자. 말 안 해도 알고. 아직은 공상과학이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티모시 살람의 아주 존잘남이 나오는 듀운이라는 SF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납치해간 적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그 적이 나의 뇌파의 공명에서 자기 명령을 마음대로 이렇게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스타워즈에도 제다이가 나오는데 제다이 기사들이 딱 하면은 물건을 막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뇌파를 단련하면은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물건을 움직이거나 텔레파시처럼 초능력이 가능할까요? 아직은 이 수준이 그야말로 SF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사고로 팔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분에게 로봇 팔을 붙여놨어요. 근데 로봇 팔을 붙이고 물을 이렇게 물컵을 잡아서 자기 입에 이렇게 올리려면 옛날에는 이 로봇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리모컨을 쓴다거나 아니면 몸에 붙어있는 근육의 어떤 이렇게 움직임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뉴럴링크에 붙인 뇌에서 오른팔을 움직여야지 할 때 나오는 뇌 신호를요 컴퓨터에 기록을 해놔요. 기록을 해놓으면 오른팔을 움직여야지 생각했을 때 나오는 뇌파의 패턴을 네트워크를 컴퓨터에 잘 기록해놨다가 이 사람이 거꾸로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다 할 때 그 컴퓨터에서 그 아까 패턴을 로봇팔에 쏴주면 로봇팔이 뇌의 신호인 줄 알고
진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장애인분들의 정상 활동을 돕는 그런 수준에서는 아직까지도 뇌의 어떤 신호를 읽는 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각기동대에 보면 인조인간하고 컴퓨터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기계에다 업로드하기도 하고, 저기 매트릭스에 보면 쿵푸 기술을 갑자기 다운로드 받아서 레오가 막 갑자기 무술의 달인처럼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기술이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있어요. 아주 먼 미래의 일인데 지금은 아까 말한 장애인을 돕는 정도의 실험에 그치고 있는 것이죠. 뉴럴링크는 유용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한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럴링크 같은 뇌과학 기술뿐만 아니고요, 모든 새로운 과학 기술은 윤리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왜냐하면 그 과학을 쓰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학 기술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칼인데 환자의 배를 갈라서 나쁜 암세포를 끄집어내는 의사가 쓰면은 수술용 메스라는 좋은 칼이 될 것이고, 남의 집을 침입해서 강도를 하는 어떤 도둑 범죄자가 칼을 쓰면 흉기가 되는 것처럼요, 과학기술을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쓰는 윤리적 통제가 잘 됐을 경우에는 인류에게 좋은 도구가 되는데, 만약에 어떤 미치광이 독재자가 있어서 과학기술을 아주 나쁜 방향으로 전쟁의 대량 살상 무기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인류를 향한 흉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인간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멤버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 전체의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윤리성 문제에 늘 부딪힙니다. 근데 또 이 윤리를 너무 강조해서 과학자나 예술가는 항상 그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인데, 그 예술가나 과학자들의 새로운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너무 억제하면은 사회가 또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용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제가 뇌를 100% 다 못 쓰기 때문에 뇌를 좀 더 쓰면은 우리는 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스칼렛 요한슨 이 나오는 루시라는 영화에 보면 루시가 마약을 맞고 나서 뇌에 엄청난 초능력을 발휘하잖아요. 그리고 리미트리스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도 어떤 약을 먹으면 뇌가 남은 부분이 활성화돼서 암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천재적으로 이렇게 향상된다,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과학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네트워크란 말을 잠깐 썼잖아요. 우리가 뇌를 활용할 때요, 뇌를 덩어리로 생각하면 지금 뇌의 20%만 사용하고 있어, 나머지 80%는 놀고 있어, 이렇게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뇌가 일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일하고 여기는 놀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뉴런끼리 연결되는 그 연결의 지도 자체가 생각이고 지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그 사람의 정신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한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야구 좋아하시면 야구장에 가면 전광판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광판에 보면 뭐 빰빠바밤 4번 타자 누구 등장 이렇게 글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딱 홈런 쳤을 때는 홈런 하면서 막 빵빠라와 함께 그 홈런 친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동영상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광판이 우리의 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광판을 만들 때는 네모난 디스플레이 안에 LED 전구를, 아주 작은 전구를 촘촘하게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박거든요. 박은 다음에 그 전구를 아주 가는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놔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간 LED 전구를 뉴런이라고 생각하고, 그 뉴런을 연결하는 전선이 아까 말한 시냅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광판에서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려면 한가운데 있는 수직으로 된 전구만 이렇게 켜고 나머지 전구를 다 꺼버리면 일자라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영상을 전구를 껐다 켰다 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겠죠. 플래카드를 연상해도 좋아요. 어떤 전구가 어떤 모양으로 켜지고 꺼지느냐가 그 패턴, 켜지는 그 모양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듯이, 뇌에서는 어떤 뉴런과 어떤 뉴런을 어떤 모양으로 연결했느냐 하는 그 연결망, 연결지도, 네트워크가 곧 지능이고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쓰지 말고 100% 쓴다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밤에 가다가
저 귀신 같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면 머릿속에 이 사람이 깜짝 놀랄 때 뇌의 네트워크 지도가 딱딱 생겨요. 이 공포 네트워크예요. 이 공포 네트워크는 그 사람한테는 아주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막 즐거운 일이 생겨서 막 기뻐할 때도 역시 즐거움의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뇌의 연결 비율이 어떻게 되고 연결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뇌를 10%만 썼다, 90%만 썼다 하는 양적인 비유는 사실은 뇌과학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비유입니다. 다시는 새로 생겨나지 않는 뇌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려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뇌는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엔 또 쉬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계속 놀게 하면은 뇌가 퇴화합니다. 뇌의 근육이 아주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고 뇌가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충분히 일하고 난 다음에 뇌에서 막 열이 팍팍 나고 힘들어 할 때는 또 스탑 하고 지금부터 잠을 자든지 만화책을 보든지 너 좋아하는 거 하고 좀 쉬어 하고 휴식을 취해서 일과 휴식의 적절한 리듬을 왔다 갔다. 몸짱들도 보면은 이렇게 가서 웨이트를 2시간 한 다음에 닭가슴살을 먹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래야 근육이 형성이 되듯이 뇌의 근육도 충분히 사용한 다음에 또 적절하게 휴식을 해줘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뇌는 깨우는 뱅인데 새로운 자극을 엄청 좋아해요. 뇌는 계속 반복되는 일만 하면 지루한 거예요. 점심 때면 설렁탕, 오늘 내일도 설렁탕, 모레도 설렁탕 하면 일주일 내내 설렁탕이겠지 하고 뇌는 딱 자동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거죠. 지루해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기뻐하지를 않아요. 설렁설렁 하다가 갑자기 짜장면 하면은 뇌가 좋아 이렇게 뇌가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회사에 출근할 때도 내가 늘 가던 그 지하철, 늘 가던 방법이 아니고 다른 장소를 통해서 다른 경로로도 가보고, 또 음식도 나는 한식이 좋아, 외국 유럽 여행 가도 나는 한국 식당 찾아서 먹을래 하지 마시고, 거기 가면은 곰팡이가 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치즈도 한번 먹어보시고, 그래서 안 먹던 음식, 늘 만나는 사람 말고 새로운 친구, 이런 식으로 신선한 자극을 줘야 뇌의 창의력이 높아지고요. 외국어를 배우거나 아주 먼 곳에, 낯선 곳에 여행을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뇌 자극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뇌는 다른 뇌와 교제를 해야 돼요. 뇌가 막 새로운 자극도 받고 또 충분한 휴식도 취하고 했는데도 뇌도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요. 이것을 뇌과학자들이 소셜 브레인, 사회적 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집단지능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뇌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말고 다른 뇌하고 연결하면은 더 지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교류할수록 뇌의 포용력이 커지고 유연해지면서 아주 최상급 뇌가 되는 것이죠.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적절한 휴식, 그리고 새로운 자극, 마지막으로 또 다른 뇌와 교류하자.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몸의 다른 부분도 아프면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서 괴로움을 겪는데요. 사실은 뇌가 아픈 것도 굉장히 좀 인간에게는 불행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병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라고 부르는, 두 개가 같은 건 아닌데요. 치매의 75%가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알츠하이머란 건 뇌세포가 사멸해서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뇌세포는 860억 개로 딱 태어날 때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질 않아요. 또 새로운 보충세포가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 860억 개인데 다 죽기 시작해서 머릿속에 800억 개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약간 좀 건망증이 심하다거나 앞뒤가 사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뇌에 고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주로 뉴런이 너무 낡아서 일찍 죽어버려서 생기는 병인데, 보통은 이제 그동안은 나이 많은 노인분들한테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세상이 복잡해져서 그런지 젊은 치매 환자도 좀 느는 추세예요. 그래서 뇌를 늙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도 참 중요할 겁니다.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로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병하던 병이었다면 아마 자폐증 자녀를 가진 안타까운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주로 아동들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자폐증은 10살 전후에 발병하는 예가 많은데요. 자폐증을 서양에서는 유리껍질 속에 갇힌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애가 노는 모양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이처럼 보이는데 그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폐증에 걸린 채로 태어난 아기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하고도 눈을 맞추지 않는 경우가 많대요. 어릴 때 아기하고 눈을 맞춰야 젖도 먹일 수 있고 웃는 표정, 우는 표정 가르칠 수가 있을 텐데 아이가 엄마를 포함한 외부 세상과의 교류를 딱 차단한 채로 자기 껍데기 속에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질 않죠. 이 자폐증에 걸린 아이들은 굉장히 IQ가 높다거나 다른 능력은 뛰어난 경우도 있어요. 나머지 세 번째 이제 가장 또 보편적인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병은 조현병이라고 하는데요. 조현병은 지금 용어고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걸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분열이란 단어가 주는 나쁜 어감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는데 사실은 영어 원문이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이 스키조가 갈라진 틈이란 뜻입니다. 정신의 금이 같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정신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주된 증상이 있지도 않은 어떤 환영을 본다든가 나를 욕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런 환청이 들린다든가 현실과 머릿속의 공상을 구분을 하지 못해요. 때로는 좀 위험한 조현병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하는 피해망상에 걸려서 자기 가족을 해치려고 막 한다든가 또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야 나는 위대해 나는 옥상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든가 이런 식의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현병 인 경우에는 입원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현병이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우리가 조현병이나 자폐증 같은 것도 요즘은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스펙트럼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병이요 요까지는 병이야 그 다음부터는 정상이야 이게 아니고 자폐증이나 조현병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무지개처럼 이렇게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가벼운 조현병 이쪽에 가면 굉장히 중한 조현병 그리고 요 가벼운 조현병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면 거의 정상이네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네 이렇게 돼서 조현병 중에서도 현실에 적응이 가능한 경우에는 꾸준히 치료해서 완전히 100% 온전한 생활은 못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우 중에서 커피 바리스타를 한다거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의 경우에도 가벼운 조현병에 좋은 치료 경과를 하면은 어떤 제한된 범위의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AI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AI는 그냥 기계잖아요. 컴퓨터에서 출발한 기계니까 기계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죠.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난 장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지 않고 아주 규칙적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기계는 그야말로 생물이 아니니까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의사를 만들면은 잠을 잘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야간에 365일 24시간 지켜봐야 되는 중환자인 경우에는 AI 의사가 유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보다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사람처럼 휴식이 필요 없이 365일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계의 장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기계 중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면은 거기에 라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의 시각을 모방하는 시각 AI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각 AI가 사람 눈보다 더 정확하게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심지어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이용하면은 밤에 사람들이 못 보는 사물까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AI는 기계, 즉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 힘든 어떤 빅데이터, 큰 자료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삽시간에 읽고 사람에게 그걸 요약 추천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를 노동자로 고용한다고 치면은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보다는 당연히 싸겠죠. 그래서 이 싸다는 게 기업들한테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AI 의사를 만들고 AI 변호사를 만든다면은 그전에는 변호사비 너무 비싸, 의사한테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했는데 단돈 몇천 원, 몇만 원 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대중적인 혜택은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AI가 기계니까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아직도 여전히 틀릴 때가 많습니다. 퍼센트 오른 건 아니죠. 기계가 만약 틀려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이거 이 틀린 데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 기계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기계를 만든 사람한테 해야 되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한테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식으로 책임의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행하는 딥러닝 AI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우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 지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통계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정답을 찾아가는 수학적 머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모션, 감정이라든가 컨셔스니스, 의식 같은 고유한 인간의 정신작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AI가 이런 식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다 보면 바이어스가 생깁니다. 즉, 큰 것은 더 크게, 작은 것은 더 작게 어떤 양극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범죄자를 판단하는 AI를 집어넣었더니 흑인은 백인보다 범죄 성향이 높아 라는 편견을 심어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흑인도 범인으로 모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 편향이라든가 양극화, 그리고 싼 AI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AI 실업, 그리고 인간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어떤 작가, 미술가나 소설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알고 있듯이 가짜 정보를 소위 말해서 어떤 여배우를 카피해서 이렇게 생성형 포르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페이크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현대사회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AI가 인간을 완전히 추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아주 좁은 분야, 예를 들은 시각 분야 또는 어떤 통번역을 한다든가 또 어떤 큰 빅데이터를 주고 결론을 추리를 해봐라 하는 추론 AI 같은 좁은 영역에서는 인간보다 좋은 성적이 나오는데요. 아직은 일부분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는 AI를 우리가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또는 이거를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해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현실에 나타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공지능 학자들 사이에서도 AGI가 된다, 안 된다 의견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 AI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은 인간이 AI에게 압도당한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하는 아저씨, 과학하는 아재, 사이언스 엉클, 줄여서 사이클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세돌의 알파고 사건을 2016년부터 충격을 받아서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 인공지능에 관한 책을 한 권 썼고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공학 석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지도 교수님께서 인공지능에 한번 꽂히면 최소한 3권의 책을 써라 라고 명령을 주셔서 인공지능의 두 번째 책은 뇌과학을 갖고 썼습니다. 뇌는 인공지능의 원본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한번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뇌를 공부했고요. 현재 이음출판사에서 세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세 번째 책의 제목은 인공지능 사회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때 인공지능 실업이라든가 인공지능 편향이라든가 양극화 또 여러 가지 가짜 정보 이런 어떤 부작용도 많이 일으키는데 그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인공지능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인간 사회와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걸 연구하는 것이 인공지능 사회학입니다. 인공지능 3부작 기대해 주세요. 인간이 동물 중에서 가장 고등 동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에도 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시는 댕댕이나 양양이나 걔네들도 다 뇌가 있죠. 뇌가 처음 동물에서 나타난 것은 동물의 신체 동작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뇌가 나타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분류하는데 식물은 뇌가 없어요. 즉 한 자리에 가만히 붙어있는 생물인 경우에는 뇌가 필요 없다는 거죠. 붙어있던 생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뇌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횟집에 가면 서비스로 나오는 멍게가 있잖아요. 이 멍게가 어릴 때 유생일 때는 물을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거든요. 올챙이처럼. 그런데 떠다닐 때는 멍게한테 원시적인 뇌가 있어요. 그런데 멍게가 이렇게 떠다니다가 좀 어른이 될 쯤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바위 같은 데 딱 붙어서
고정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순간 멍게가 자기의 원시적인 뇌를 먹어치워버려서 뇌가 없어져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뇌의 탄생의 기원은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겨났구나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왜 뇌가 동물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물을 마시거나 걸어가거나 할 때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움직이는 거 이건 뭐 그냥 편하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건 엄청나게 정교한 동작이에요. 지금 가장 발달한 2024년의 로봇도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테슬라 로봇의 움직임을 봐도 뭔가 어색한 걸 느낄 거예요. 움직일 때 마치 힙합 댄서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사람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못 움직이잖아요. 동물 수준의 정교한 움직임을 나타낼 때는 뇌에 큰 컨트롤 작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로봇은 아직 사람만큼의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생물에서 배우면은 원시 바다, 수프 비슷한 끈적끈적한 어떤 유기물이 들어가 있던 늪 속에서 아주 아메바 같은 원시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생물이 진화를 하면서 삼엽충이라든가 조금 벌레 비슷한 생명으로 진화를 하고 좀 있으니까 그것이 어류가 되고 어류 중에서 물 밖의 세상이 궁금하던 호기심이 많은 생물이 물 밖을 나오기 시작하던 것이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개구리나 도룡뇽 같은 양서류 동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 물 밖으로 나온 어류 중에서 완전히 물 속에서 숨쉬던 불에나 이런 것을 퇴화시키고 물 밖에 있는 산소를 호흡하는 해를 발달시킨 것이 지금의 포유류 동물입니다. 이 단계에 맞춰서 뇌도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나 이렇게 조금 하등 동물일 때는 신체의 움직임을 아주 정교하게 제어할 필요가 없지만 물 밖에는 나를 잡아먹으려는 무시무시한 육식 동물들 그리고 또 내가 잡아먹고 싶어하는 작은 먹잇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잡아먹고 적이 나타났을 때 재빨리 도망치려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아주 그냥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큰 어떤 컨트롤 타워, 명령을 내리는 관제탑 같은 종합 명령 지시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뇌의 탄생의 출발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죽음이란 곧 뇌가 사멸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뇌사라는 말을 쓰는데 신체의 심장과 폐 같은 내장 기관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도 뇌가 거의 죽어서 의식이 없고 말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 사실상 죽은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인간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죠. 아주 드물게 의사가 뇌가 죽었다고 했는데 되살아나는 경우가 아주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의학적으로 뇌가 100% 죽지 않았는데 뇌가 여전히 일부가 살아있는데 의사가 잘못 판정을 해서 뇌사가 아닌 것을 뇌사로 봤다. 그래서 부활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뇌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뇌가 펑션이 완전히 제로로 되는 어떤 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신기술에 따라서 뇌사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반려묘나 반려견이 사실 가족과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친한 친구보다도 친구들과 깊은 어떤 영혼의 교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과학적으로는 동물이 과연 사람 수준의 사고작용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사람의 뇌의 발전 단계를 보면요, 아주 원시적인 뇌에서 첨단 뇌로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한 방에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고요, 뭔가 처음에 쓰다가 제대로 안 됐네? 뭔가 부품을 하나 더 붙여. 조립식 PC 같아요. 성능이 안 좋으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그래픽 카드 하나 더 붙여 하면은 조금 고성능이 됐죠? 그럼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붙여 하면 더 고성능이 되잖아요. 처음에 인간의 뇌는 되게 원시적인 뇌였어요. 우리가 그냥 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브레인은 몇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추신경, 말초신경이란 말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뇌라고 생각하는 건 아마 이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대뇌를 뇌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대뇌 말고도 척추하고 뇌를 연결하는 부분이 뇌의 줄기, 한자로는 뇌의 간이라고 불러서 그것도 이렇게 기다란 형태의 뇌거든요. 그런데 그 원시적인 뇌라서 심장이 뛰거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하는 최소한의 생명 유지 장치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파충류, 그러니까 도마뱀이라든가 이구아나, 작은 도룡뇽 이런 애들도
자기 체온 조절이나 숨 쉬는 것 같은 건 하잖아요. 얘네들도 뇌관 같은 원시적인 뇌가 있어요. 그래서 뇌의 처음 출발은 이런 원시뇌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조금 더 진화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게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한국말로 하면 변두리 뇌예요. 변연계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이 변연계가 한자인데 변이 변두리란 뜻이고요. 연이 이렇게 테두리를 삥 둘렀다는 얘기고, 개니까 시스템이란 얘기죠. 사람의 뇌 중심 부분에서 테두리처럼 이렇게 뺑 돌아있는 순환도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간 형태의 뇌입니다. 체온이나 어떤 기초적인 생명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파충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충류의 뇌라고 부르거든요. 말씀드린 변연계라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는 개나 고양이 같은 포유류한테 있어요. 좀 더 진화된 생물이죠. 그래서 얘를 포유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는 뭔가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다를까?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해주는 뇌는 대뇌 피질이라고 한자로 부르는데요. 소위 말해서 뇌의 껍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뇌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뇌의 출발은 이 속 중심부 깊은 데서 출발하기 시작해서 신제품일수록 겉면에 있어요. 뇌의 깊은 데 들어가 있는 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올드한 제품이고요. 그 올드한 제품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아까 말한 변연계, 조금 신상품이 나와 있고, 가장 최신 상품은 뇌의 껍데기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뇌 껍데기라는 대뇌 피질에서 인간의 고유한 판단 능력, 예측 능력, 또 남하고 공감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뇌 피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유류의 뇌가 아니고 이게 바로 마지막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의 뇌입니다. 뇌의 진화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파충류의 뇌에서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인간의 뇌로 진화한 거죠. 과학자들 중에서는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가장 원시적인 파충류의 뇌를 현재의 뇌라 그래요. 왜? 당장 지금 살아있기만 하면 되니까. 도마뱀은요, 지금 당장 사는 것만 집중해요. 적이 오면은 빨리 도망가고, 먹이가 있으면 빨리 잡아먹고 하는 본능에 충실한 뇌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포유류의 뇌는 과거의 뇌라고 합니다. 왜? 포유류는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고기 잡으러 갈 때 뭔가 이렇게 다 잡았는데 이렇게 뜰채로 뜨다가 탁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워 하던데 다시 낚싯대를 넣으면 아까 잡혔던 녀석이 입에 바늘을 꿰고 나서 또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금붕어뇌라고 하잖아요. 몇 초도 기억 못한다. 어류는 그런데 포유류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호랑이나 사자는 가만히 있어. 내가 정글 안에 한 1년 전에 비가 오는 우기에 그 숲을 갔더니 토끼와 사슴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올해도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자기 과거의 기억에 기반한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포유류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현재의 뇌가 있고 과거의 뇌가 있는데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 미래가 남았죠. 미래의 뇌는 인간만 갖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을 기억해서 잘 저장해 놨다가 가만히 있어.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일주일 뒤에 내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어떤 예측을 하고 미래를 미리 대비해서 준비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인과 행복하게 지냈던 과거는 잘 기억하는데 일주일 후에 우리 주인과 헤어지게 너무 슬퍼 이런 생각은 못하는 것이고,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모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의 사망을 판단하는 그 징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의학적 죽음이 있고 법적 죽음이 있고 죽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내리거든요. 그런데 의학적 정의에서는 사실상 뇌사를 사망으로 봅니다. 뇌가 죽는 것을 죽음의 마지막 단계로 보는 거죠. 뇌가 거의 죽었는데도 몸의 다른 부분이 살아있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부르죠. 아까 동물은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는데 식물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도 흐르고 있고 한데 이 사람은 아무런 몸의 동작을 할 수가 없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경우에는 다른 어떤 신체의 장기들이 살아있음에도 뇌가 거의 죽음에 임박해서 뇌사 직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임사 체험이라고 해서 여러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의사 중에서도 임사 체험을 한 다음에 그것을 책으로 쓴 분도 있어요. 내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국의 문 계단에 도착해서 환한 빛이, 하얀 빛이 오는 것을 보았다. 이런 어떤 느낌을 증언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현대과학은 이것이 어떤 실제로 천국이 있거나 그 사람이 그런 체험을 한 것이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면 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니까 옛날에 살아있을 때 머리에 기억해놨던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막 순서 없이 서로 뒤죽박죽 짬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꿈 비슷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임사체험 때 그 사람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바로 그런 일종의 뇌가 만들어낸 꿈이다, 환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뇌사를 얘기했는데 식물인간인 경우에도 몸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는 뇌가 여전히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뇌가 우리가 아까 신체를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손가락과 발가락도 움직이지만 뇌는 심장과 폐도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심장이 뛰고 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몸의 다른 부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뇌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뇌가 더 이상 기능을 못하고 뇌가 죽어버리면 뇌에서 전기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뇌파가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수단을 해도 다시 살아나기가 어렵다. 뇌사 하면은 사실상 사망이라고 의사가 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죠. 사람에게는 뭔가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은 어떤 숨 같은 뭔가 이렇게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종교적인 용어죠. 영혼이란 건. 과학자들도 그 비슷한 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부르는 용어는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마인드. 마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 보면 고스트 인 더 쉘이잖아요. 그 영어 제목이. 그 고스트란 거죠. 로봇 인조인간 안에 들어가 있는 뭔가의 영혼. 고스트. 의사들 중에서 신경과학자들은 그 마인드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인드란 것은 이 물질인 뇌가 만들어낸 전기 신호의 네트워크가 번개처럼 번쩍 치는 거에 불과하지 그것은 어떤 특정한 새로운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생물학자나 신경과학자들보다는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은 마음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뇌라는 두부같이 생긴 이 덩어리 말고도 그 덩어리 물질과는 분리된 어떤 정신이란 게 있다. 그래서 그 마인드, 정신 혹은 종교인들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 무형의 것이 우리의 인격과 주체성을 결정하는 우리 몸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음이라고 부르고 종교인들은 영혼이나 넋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은 과학적인 증거는 없고요. 그 개인의 어떤 신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처음 초기 인류가 나타났을 때는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부르는 초기 인류인 경우에는 지금의 현생 인류보다는 뇌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인 경우에는 뇌가 좀 줄어들었어요. 구체적으로는 한 1500cc 옛날에 그쯤이다가 지금은 한 1350cc 정도로 크기가 조금 작아졌다는 거죠.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하는 데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몸 자체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조상이 옛날에 오랑우탄이나 침팬지처럼 큰 원숭이였다는 것이 진화론의 입장이잖아요. 옛날에 초기 인류들은 지금의 고릴라나 이런처럼 지금보다 덩치가 컸을 가능성이 커져. 그러면은 몸이 크니까 뇌도 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인류의 몸 크기가 작아지면서 뇌도 똑같이 비례해서 줄어들었다. 이런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뇌가 더 진화해서
크기가 작은데도 더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뇌가 작아졌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보면은 옛날에 처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벽돌폰이라고 불리던 큰 이만한 폰이 있었어요. 그런 폰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는 손 위에 올라가는 작은 스마트폰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뇌도 같은 고성능을 발휘하는데 옛날처럼 커다란 몸체가 필요 없고 뇌의 크기가 작은데도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이 높아졌다는 그런 주장이 있죠. 사람 뇌보다 훨씬 큰 코끼리 뇌는 사람보다 몇 배나 커요.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제일 큰 생물이라고 하는 흰수염고래라고, 그 고래 뇌는 사람보다 수십 배나 크거든요. 이렇게 크면은 그럼 고래는 우리보다 똑똑한가? 그건 아니잖아요. 크기가 뇌의 성능을 좌우한 건 아니고요. 뇌가 생긴 모양이나 그 크기를 보고 뇌의 성능을 판단하려고 했던 게 옛날에 골상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히틀러의 나치 독일 시대에 그때 독일 과학자들이 누가 좀 더 똑똑한 인종인가? 유태인은 열등하고 독일 민족이 더 똑똑하다라는 그런 자기 이론을 입증하느라고 사람의 두개골과 뇌의 모양을 엄청 연구했어요. 지금은 그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 우수한 뇌다, 열등한 뇌다 하는 것이 엉터리 과학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이거는 마치 중세시대 때 수은을 막 끓여서 금을 만들어내려던 연금술사의 엉터리 과학과 마찬가지인 거죠.